통계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원 통계. 8번은 10번은 아주 100% 다 맞히셨네. 고용인. 물론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좋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학원별로, 근데 약간 학원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뒤쪽으로 물론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역시 어려워한다는 게 좀 오늘도 판가름이 났는데, 자, 그럼 14번 문제 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문제를 냈기 때문에, 5 빼기는 3, 가로형으로 냈고, 또 한 문제는 지정 취소를 냈는데, 오늘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정답 똑같은 걸로 지금 나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가볍게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건, 절차, 제재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물건을 공개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이거 정보 공개에 걸렸다.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맞아요? 된다 아니죠? 그래서 될 수 있다. 이걸 체크하시고 꼭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로 잘 바꿔냅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관련 의무 위반은 1-1이죠 이거. 지정 취소의 1-1이다. 그럼 2번 지문이에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하면 되는 거죠. 작년 시험에서 지정 취소 사유 모두 골라라. 그래갖고 아닌 게 이거 6개월로 냈어요. 그래서 1년 내에 설치 운영하게 돼 있죠. 절차 같이 기억하시고 지정이 취소됐다. 틀렸습니다. 1년이다.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그래서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이때는 행정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지정 취소뿐만 아니고 행정 형벌 1-1이죠. 맞습니다. 자, 다음에 4번 질문이에요. 3월 내 운영규정 재정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럼 이때는 지정 취소에 5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운명.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거나 감독상 명령을 개공이 위반했다. 거래정보 사업자 위반했다. 그럼 500과죠. 그래서 맞고요. 5번 지문이 바로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조사 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러면 역시 500과입니다. 운명,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많이들 맞추셨고요.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5번 확인 설명 의무 정통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확인 설명 문제는 정통 문제가 바로 이건데,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해야 한다. 틀렸죠? 시기 가지고 잘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때 일단은 해야 된다. 틀렸어. 완성되기 전. 근데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틀렸고, 근거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OX, X. 제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틀렸고, 3번 질문입니다. 소공사가 확인 설명을 했다면 소공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지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성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공한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공이 확인 설명할 의무라든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공이 확인 설명을 했다면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죠. 그걸 위반하면 자격정지고, 설명서를 작성을 했다면 중개인을 한 거니까 서명 및 날인은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격정지죠. 그래서 맞고요. 이거 제재 꼭 기억하는데,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뭐예요? 500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자격정지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4번 정답 됐고요. 자료 요구에 불응했어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줘야 되죠. 여기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틀렸습니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많이 맞히셨는데 3번에 쓰신 분은 왜 3번을 썼을까? 소공사에게 거래계약서나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무 자체는 누가 부담한다? 개공이 부담하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16번. 여태까지 푸신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 문제네요. 16번 문제. 아니, 이거 단순 암기사항 아니에요. 이건 의외인데 조금 우리 학원 수준치고는 조금 의외입니다. 의외인데
10분 중에 6분이 틀렸어 지금 이 문제를. 이거 그러니까 틀리신 분은요 거래계약서 필수사항 매번 물어본다고 그랬죠. 다시 꼭 연습장에 쓰세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인표는 일금도 출발하죠. 거래계약 인표랑 해야 된다. 인표는 일금도 곤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자 거래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거래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정 금액이다. 그러니까 예정 금액 X에 바로 X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상대적 필수 기재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이에요. 그러면 한눈에 알아봐야 될 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사항은 필수기사항이 아니고 중개보수도 필수기사항이 아니고 취득관련조서 필수기사항이 아니고 이게 그럼 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에 해줘야 되고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사 아니죠. 아니고요. 이거는요 거래계약서뿐만 아니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때도 공법상 제한 아니죠. 신고서에 쓰는 내용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과 물건 인도시는 일단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필수기사항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박스형 문제는 답을 치기 전에 꼭 이거 문제를 한번 읽고 답을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당하는 거 몇 개나 그랬으니까 답이 몇 개? 3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정답 3번이잖아요. 4개라고 쓰신 분은 어디를 지금 본 거예요? 예정 금액을 못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정 금액 때문에? 이거 금액 가지고 장난치면 생각보다 많이 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당연히 거래금액이에요. 당연히 거래금액이고 해설을 듣고 나서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시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예정 금액이에요. 공개할 금액 예정 금액, 일반 중개계약서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확인 설명할 금액도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전부 다 예정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거래계약서는 거래금액이다. 그 지급일자, 지급일 모두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 3개였습니다. 4번에 또 틀리신 분은 제일 많이 썼네요. 4개라고. 그러니까 예정 금액을 그럼 못 보셨다면 다시 한번 오답 노트만 가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요.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를 1주차 연습을 했어요. 보증 설정 제도는 2주차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있잖아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거는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닐지라도 선관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그 판례였죠. 이해만 해두시고 2번 판례 엄청 잘 내는 판례죠. 무료 중개를 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그랬어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소멸된다. 틀렸죠? 2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출제 경향을 아신 분들은 1, 2, 3번 지문이 기니까 지금 1, 2 판례는 반드시 1, 2, 3번 중에 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2번 정답이 됐고요. 3번 지문입니다. 이거 과실상계 허용된다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실상계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만 해두는데 이 판례 말고도 이거는 피해자가 손해발생 확대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달라. 이게 과실상계라고 그랬죠? 이건데 그래서 과실상 허용되고요. 이 판례 말고 이거 있었죠?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어요. 고의로. 그러면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는 과실상계 주장 못합니다. 신의식상제 못하게 돼 있는데 이자를 고용한 개공은 이 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한번 물어본 적 있죠.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죠.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줬어요. 이를 믿고서 대출이 나간 거예요. 그 대법자가 손해봤다.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였죠.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행위하다가 이거 알선하다가 손해했다. 이것도 중개 행위하다가 입행용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이 중개행위의 범위는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의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갖고 있잖아요. 지난 판결이 뭐가 나왔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까봐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 보수를 적용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컨설팅이나 분양,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판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판례가 언제 나왔더라? 5월 달인가 언제 나왔는데, 공매부동산 있죠.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주다가 보수를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1억 3천인가 받았어. 보수를. 그리고 공매부동산 취득의 알선, 이것도 낙찰을 못 받은 건데 그렇게 받은 겁니다. 아주 능력 있는 개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가니까 의뢰인이 열받은 거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소송이. 2017년도 사건 번호가 17년도로 나와 있으니까 3년 걸린 거예요. 지금 3년 걸렸는데 1심, 2심 전부 다 의뢰인이 패소했어요. 1심, 2심에서는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초과로 볼 수 없다. 이게. 근데 3심 대법원에서 이게 깨졌어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을 한 경우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개 행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그 보수 규정은 중개 행위하고 중개하고는 틀린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에서는 물론 중개 행위라고 표현했고, 일단 용어의 정에서는 중개라고 했으니 결국은 중개 행위라고 했으니까 보수 규정에서도 중개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개 업무에 대한 이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공매부동산 취득에 알선하다가 이거 보수받은 경우도 이 경우도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반환하라 하고 판단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나는 이 대법원 판례를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참고만 해두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대법원의 이제 일관된 판례 이런 논리들이 잘 들여다봐야지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분명히 중개가 아니죠. 이건 중개 행위로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중개 보수 규정이 없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손해배상 관련 판례 이 정도만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금주행위가 아닌 것은 아주 정통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통 문제라는 뜻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런 문제는. 그러면 개공이 단체를 구성하여 중산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다. 이거 단에 걸렸죠? 시단. 단에 걸렸고. 3-3.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기관의 중개를 제한했다. 제자에 걸렸죠? 제자. 3-3. 다음에 상가 분양권의 매매의 알선을 어불했다. 자, 이게 장난을 좀 친 건데 비슷하게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금지행위 맞죠? 근데 이거 알선업이죠? 알선업은 중개업이에요. 그럼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매업 가지고 한 문제를 낸 적도 있거든요. 이때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느냐, 매매를 업으로 했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4번 질문입니다. 이거 꼭 이 표현 이해를 해두시라고 했죠. 대리에 대해서. 개공 등이 토지에 대한 매도 대리권 수여받고 당해 토지를 매수해버렸어요. 이거 자기계약이죠. 대리권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 자기계약 아닙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서 이건 무조건 우는 불문 금지행위죠. 뭐에 걸렸어요? 직접 거래예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했어요. 이건 뭐라 하겠어요? 일방대리.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 잘 묻는 판례 이거. 잘 묻는 지문입니다. 이건 일방대리다. 금지행위가 아니죠.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러나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건 자기계약이죠. 직접 거래예요.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그러면 직접 거래에서 말하는 의뢰인의 범위에는 대리인 수임이 포함이죠, 지금. 그럼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매도 의뢰된 부동산에 대해 거래했어요.
이것은 직접거래가 맞죠? 직접거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표현들 꼭 잊으시고 이 중에 일방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4번은 3-3에 걸렸습니다. 직접거래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구조로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그럼 이거 3-3이죠. 그래서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으로 꼭 암기해 주시고 유가강제 방해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제 많이 맞춰주셨는데 중개보수 관한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개보수 이론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작년에 지금 이론만 두 문제를 딱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계산 문제를 출제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습은 해두고 간다. 보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주택을 묻고 있는 거냐, 상가, 토지, 입광공을 묻고 있는 거냐. 이걸 구분하면서 시작한다. 꼭. 그래야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맞췄는데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금액 프리미엄 아니죠. 기납입금액. 전형적인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상가 토지에 대한 중개 보세요. 그러면 상가 토지에 밑줄 긋고 시작해야 되죠. 상가 토지는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0.9%로 하는 거죠. 0.9% 범위에서 시도 조례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건 조례가 아니다. 주택이 조례로 가죠. 그래 2번 틀렸고. 3번 질문입니다. 매도인 갑과 을, 매수인 을입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매매를 해놓고 임대차 계약은 을 병간에 했죠. 그럼 이건 점유 계정이 아니다. 그럼 을로부터 따로따로 할 수 있죠. 임대차에 대한 금액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유 계정 아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점유 계정은 세 가지를 꼭 충족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라고 그랬어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했다 라고 나오면 이때는 뭐만? 매매만 적용한다. 그래서 매매만 적용한다는 거. 이것은 동일 당사 요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판례 태도로서 이걸 잊어버렸을까봐 짚고 넘어가는데 분양권 거래 중개하면서 개공이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던 거죠.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착오란 건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됐죠, 이거? 예,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그래도 약정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이거? 아주 잘 내는 플레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여기서 빠진 내용이 복합 건물. 기억하고 있죠? 복합 건물은 꼭 그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았다. 같다면 뭐로 간다고?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한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뭐냐면 주택의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렸어요.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한다고요? 사무소. 올해 이게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바꾸네요. 이거.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나머지 뭐 교환은 큰 것 기준이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고요. 보수 지급 시기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급 시기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고 있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그럼 그 정도.